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법인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컷타임을 전부 다 한꺼번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시험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고 계속 분할해서 여러분한테 녹화를 하다 보니까는요, 짧은 시간에 계속 여러 번을 녹화해야 되고 이것도 다시 변환하는 작업도 하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그 다른 업무에 있어서 너무 바빠서 사실은 녹음을 계속 한꺼번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녹음할 때 1, 2차, 3차 시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요. 14차 시에서 얘기할 때 14차 시 1차, 2차 시를 녹음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다음 마지막 차시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송금에 대해서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요. 송금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일단 현실적인 퇴직에 대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퇴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임원급여 퇴직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분이 아마도 이번 시간에 같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봉액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처리 부분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퇴직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주주의 임원에 대한 사용에 대한 과다 지급한 보수, 즉 법인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보다 조금 초과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결국엔 어떻게 한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회사에는 만약에 상무라는 게 있습니다. 상무라는 사람이 있고 뭐 다른 분야의 상무라는 사람도 있겠죠. 동일한 직책에 동일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회장님 아들이야. 예를 들어 회사가 있다면 회장님 아들이고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도 100원, 이 사람도 100원에 그걸 주는데 너는 회장님 아들이니까 200원, 너는 100원 이렇게 지급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은 요 나머지 100원은 뭐라다?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유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람에게 특별 대우를 통해서 지급한 어떻게 된다?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걸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법인이 비상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결국마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이것을 부당행위 계산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어떻게 한다? 양과 질에 따라서 과다한 경우를 말한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비상금 임원으로 가입해서 뭐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가져가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법에서도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지배주주 사용에 지급한 과다한 보수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요,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에 대한 부분도 2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임원이 지급한 퇴직급여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한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도 이러한 지배주주의 과다 지급한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뒤에 PPT로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책으로 보면은 2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붙여도 이야기가 되고 회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붙여도 이야기가 되고 저렇게 붙여도 얘기가 되고 어떤 형태로 다 붙여도 어떤다? 복리후생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화를 시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계를 배웠다면은 회계 개정 과목에 복리후생비라는 항목이 분명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비 항목과 사실은 복리후생비 항목이 많이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식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식대를 사실은 복리후생처 직줄 직원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썼다라고 해서 복리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갖고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식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자가 명확하게 세법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복리후생비다 접대비라는 것은 결국엔 회사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접대비임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는 경향이 어떻게 한다?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종합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복리후생비의 때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정의는요, 자, 임원 또는 사용인이 결국에는 회사 사주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너무 좋아서 누구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근로환경 개선, 환경을 좋게 하고 두 번째 근무 의욕을 향상시키는 등 복리후생, 직원의 후생처우를 회사를 다니기 좋은 후생처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는요, 결국에는 세법에 의해서 규정된 지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것을 통해서 비용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화된 부분의 지출에 있어서 결국에는 송금을 산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아닌 다른 복리후생적 지출은 결국엔 뭘로 본다? 뭘로 보겠어요? 앞에처럼 인건비와 비슷한 개념이죠. 인건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결국엔 과다 경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다 경비로 보기 때문에 뭘 한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복리후생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하나하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체육 활동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뭐 사내 체육 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예요? 뭔가 뭐 밥도 먹고 옷도 사주고 뭐 이런 형태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직장 체육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다? 복리후생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지금 안 들어있는데 직장연회비, 뭐 직장연회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직장연회비 보면 책에 있는 걸로 표현한다면은 직장연회비가 결국에는 직장 문화비와 직장 운영비를 나누면은 결국에는 이게 직장 연회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영비가 아니라 회식비죠. 저희 회사는 운영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회식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과연 이슈가 되는 문제가 어디인지 사실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회식비, 어디까지 회식이고 어디까지 접대냐는 거죠.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문화비로 지출을 시켰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문화비냐 아니면 접대비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는 사실은 뭐 영화 관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관련 부분들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에 모호한 경계가 있다, 애매모호한 경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주 조합의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송금으로 처리하고 복리후생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단은 이 부분이 세금과 공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건강보험에 의해서 사용되는 부담금은 보통 세금과 공과가 아닙니다.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공과금 생각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약간 달리 생각하는 것들이, 이 부분이 대부분 그렇게 세금과 공과로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이 개인 부담금이 아니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다는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법상 이 관련된 부분이 복리후생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 이것을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혹시라도 실무에서 일을 하시다 볼 때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뭐다? 복리후생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비,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즉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관련된 비용을 회사에서 전부 지출을 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진정한 어떻게 하다? 복리시설 운영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엔 뭐다?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발생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이것은 결국엔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료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제가 말한 것처럼 공과금과 조세를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과금의 성격이 좀 있죠. 공과금의 성격이 있긴 한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공과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다 정확하게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그리고 우리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경조사비, 이것들이 결국 뭐다? 복리후생비로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어느 범위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조사비냐, 보통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 타당하다는 범위를 뭐에 의해서 갈 수 없냐, 우리가 알고 있는 청탁금지법, 쉽게 말해서 김영란법에 의해서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하는 금액이 결국에는 복리후생비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책을 보면서 나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8페이지.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아래 제가 설명드린 거에 어떻게 해당되는 경우 송금으로 산입하고 어떻게 한다? 그 비용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새로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원이라 하면 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을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견 근로자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데, 이 파견 근로자법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직원의 소속은 파견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파견된 곳에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급여는 누가 지급한다? 그 파견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근무하니까 해당 부분에 있어서 뭘 해야 돼요? 어쨌든 복리적으로 발생하는 명절 때 선물이라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서로의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사실 고용 차별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법에서는 그 직원들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인건비를 직접 주지 않지만 지출하는 비용은 결국엔 뭘로 본다? 그것도 복리후생비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다 비용, 복리후생비에 대한 비용은 그 실제로 말하면 우리 건물에 근무하는 우리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파견 직원이든 그렇지 않은 직원이든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나가는 아래에 해당 비용들은 결국 뭐다? 복리후생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형태 직원들을 위해서 주는 이러한 형태의 유사한 비용들은 결국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비 보조금은 그러면은 복리후생비일까요? 아닐까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PPT가 바로 제가 접대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접대비로 넘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설명 들어가기 직전에 다음은 이제 접대비로 들어가는데, 접대비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자녀 교육비 보조금,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교육비 보조금은 일단은 부르 종업원한테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지급하는, 이건 생계비를 얘기하는 거죠. 좀 이렇게 사는 게 어렵다, 그래서 좀 생계비를 지원하겠다 회사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는 일단 급여, 인건비로 봐서 송금을 산입하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인건비를 통해서 송금으로 산입하고 있는 거고요. 학자 보조금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인건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성 항목이다. 어쨌든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인건비로 산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성격은 생기면 급여 외에 줬다고 해서 복리후생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뭐다? 기본적으로 자녀학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저희도 고등학교 학생까지 얼마 되진 않지만 자녀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관련된 부분을 급여 대장과 같이 지출 처리를 하고 있고, 세무서에 신고할 때 연말정산에 해당 부분을 인건비로 신고를 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명확하게 인건비다. 그래서 송금하는 항목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한 1, 2분 정도만 쉬었다가 접대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책을 떨어뜨려서 잠깐만. 오랫동안 계속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목이 내려와가지고 물 좀 제가 갖고 오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접대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는 책으로 보면 여러분들 2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한 정의부터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접대비들이 사실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현행법의 안에서는 뭘 인정하고 있다? 접대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PPT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데 부분들이 잘 설명된 부분들을 책과 제가 쓰도록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90페이지 보면은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라면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접대비 기본 요건에 대해서는 접대비란 우리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어쨌든 이와 이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뭐다? 이러한 유사한 항목과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우리가 접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게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입하지 않은 비용을 접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들이 대부분 접대와 향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복리후생비 성격이 있느냐 아니면은 접대비의 성격이 있느냐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접대비를 기본적으로 위한 비용은 사업상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업상 그 필요에 의해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향응, 접대, 위안 그리고 선물까지도 기본적으로 접대 행위로 보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을 모든 금품의 가액,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품권, 명절 때 선물, 이런 것들은 직원들한테 지급한 거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외에 지급한 것들은 뭐다? 접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는 부분에서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접대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접대비를 하면요, 정보 제공 거래에 알선 중개 등의 법인이 사업상 효익을, 그러니까 사업에 결국엔 도움을 준 사람을 얘기하겠죠. 사업상 효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출한 금품가액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한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접대비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접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법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그 인정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어느 일부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고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떠한 뭐 광고성, 뭐 이걸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뭐 덤으로 주다거나 뭐 덤으로 이걸 사면 무엇을 끼워준다거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다? 광고 선전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접대비의 기준 자체는 크게 여기는 복리후생비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기부금이 될 수도 있고요,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요, 광고 선전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보면요, 기부금은 즉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기부금이라고 볼 수 있는 비용, 이제 돈으로 현금으로 기부했을 때, 물품으로 기부했을 때 기부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은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의 기본적인 개념은 거래 관계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접대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 나눠주기 위해서 관련된 어떤 경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다? 광고 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LG에서 뭐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준다, 뭐 삼성에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준다, 이런 것들은 광고 선점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접대비에 대한 요건과 범위를 살펴보면서 해당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야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접대비의 범위와 접대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들이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뭐 이 접대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기타 그 접대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책을 잠깐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대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책을 보면요, 똑같이 돼 있죠. 기본적으로 290페이지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업무에 무관한 부분을 과도하게 이렇게 집행했을 때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도한 접대비는 결국에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전부 다 인정하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관련된 부분을 송금 산입을 좀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들이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을 포악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그냥 일반적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관련된 부분은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거래 명칭과 계정 과목에 관계가 없다. 실질적으로 실적인 내용에 따라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범위는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그리고 법인이 그 직원의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 시설비 이런 것들은 경우엔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리의 일부로 본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세, 매출세액, 접대비, 매출세액과 접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출된 비용의 부가세, 매입세액 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되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타 접대비로 확인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책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 보면요. 접대비에 대한 부분은 직접 부인 접대면 증빙 누락 또는 대표자 상여로 가고요. 적격 증빙 미수 지분, 그러니까 여기가 법인 카드로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영수증수 지분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고요. 한도 규제, 결국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것들은 모두 다 기타 사유 유출로 해서 한도 초과에 가는 거고 한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거를 좀 더 풀어놓은 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2조 2항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사용이라 하면 누구예요? 결국에는 회사 사주죠. 사주가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 시설비 결국 뭐라고 접대를 본다는 거죠. 결국엔 사용인, 그러니까 사업주가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 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는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즉 사용인 결국엔 사용인이 누굽니까? 이게 사주라고 회장이 뭘 했습니까?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단체를 설립을 했죠. 단체를 설립했을 때 이 설립한 단체에게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여기다가 지급을 뭔가를 해줬어요. 뭔가를 해줬을 때 이것은 뭘로 본다? 접대비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출은 복리후생비를 했지만 성격이 보다 결국에는 접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이 적금, 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적금을 두면은 특별한 무언가를 주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회사들이 어떠한 판매를 목적으로 뭔가를 수금을 목적으로 이런 비용들을 지출한 경비들은 결국엔 접대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이후 개시 사업년도 지출한 부분부터 지출 성격에 따라서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를 했으나 일적으로 성격에 따라서 판매관리비, 왜냐하면 적금이나 보험도 일종의 은행의 경우에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회계처리상 어떻게 한 판매관리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판매관리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금액, 약정에 의해 어떤 특별한 약정, 일종의 약정이라는 것은 계약이라고 보면 되죠. 계약이라고 보면은 이런 계약에 의해서 뭐다? 채권, 즉 빌려준 돈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상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기했다면 그 사람한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사람한테 귀속시키게 돼버린 거죠. 완벽하게. 또는 어떤 특정한 단체에는 기부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충분히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접대비와 기부금으로 나눠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3만 원이라는 것은 3만 원인 것은 세법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특정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이 어떻게 광고 선전비냐 기증품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특정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된 광고 선전비로 특정인에 대한 기증품을 연간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한다? 접대비를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타 접대비의 항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에는 계정가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적 내용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 교재에 대한 부분은 자,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접대 교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정자산, 유형자산 뭐 이런 것들을 취급할 때에 대한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기본적으로 그 매입 부대 비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자산의 전체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접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거나 이런 접대를 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접대비로 처리를 한다. 그런 로비에 대한 자금 자체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나 세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자산에 취득된 부대 비용에 대한 항목들이 쭉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결국에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타 접대비와 그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도 아마 접대비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과 291페이지에 접대비의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내용이 많은 이유는요, 너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접대비에 대한 부분이 항상 모든 논란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세법에서도 좀 더 다른 사항보다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의 일회 지출 금액이 1만원, 일회 초금액이니까 한 차례 접대비 1만원, 그리고 경조사의 경우 20만원을,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사회 통념상 타당하는 경우의 범위도 넘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면은 결국에는 20만원을 초과하면은 접대비로 보지도 않는다. 즉 접대비의 송금산입도 못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대비는 어쨌든 송금 산입에 되는 범위 안에 있는 돈입니다. 특히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취지는 일정 금액까지 어떻게 한다? 접대비로 송금을 산입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들은 기본적으로 송금 산입 자체도 하지 않는다. 즉 접대비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았더라도 관련된 부분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즉 성급 불산이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일회 지출 금액이 1만원, 그리고 경조사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연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그리고
법인세법 121조 및 소득세법 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32의 규정에 따라 세금과세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4항의 4조 1항에 따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수정을 발행하고 지출한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송금 불산입한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해당 부분에 국외지역 지출 접대비 그리고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 및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경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 즉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갖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접대를 했다고 하면은 무언가를 주었다고 하면은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격 증빙, 접대비는 일단 적격 증빙이 있어야 송금이 인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수취 의무가 면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접대비에 대한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는 일단은 아마도 문화접대비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접대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접대비 한도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사실은 접대비 한도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접대비 항목은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면 좋은 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시험에 제가 조금 더 제출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접대비 한도 초과액 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송금 불산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는요. 각 사업연도에서 지출한 접대비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접대비가 처리가 된 거죠. 뭐 적격증빙 수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접대비가 접대비인데 다음과 같은 한도를 초과하면은 뭐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요. 자, 각 사업연도 접대비 한도는 결국엔 어디야? 중소기업의 경우는 2,4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대기업은 일반 기업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접대비한 한도를 2020년도에 법률을 개정해서요. 이 한도액을 얼마로 바꿨다? 3,600만 원으로 어떻게 한다? 변경을 했습니다.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거래의 활성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 측면에서 세법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비용으로 더 인정하겠다. 그래서 한도가 3,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중소비용 경우에는 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월수는 1월 미만의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로 당년도에 월수의 계산해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사업이 2월부터 시작을 했다. 2월부터 어떻게 12월까지 하면은 11개월이죠.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11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이 3,600만 원이죠. 3,600만 원 여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사실은 접대비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 10일은 3,300만 원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접대비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3,300만 원. 근데 일반 기업인 경우에 1,200만 원이니까요. 월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접대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존재하고 있고요. 다음 접대비에 대한 부분이 한도 초과액을 수익 금액별 한도 적용률도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변경됐습니다. 변경됐고요. 이것도 변경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수정을 못했는데 요거 변경된 거 3,600이고요. 이 부분도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게 되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293페이지에 변경된 금액이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의 수익금액별 한도 적용률에 대한 부분은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이하에는 종전에 똑같습니다. 만분의 20이나 1000분의 2나. 그래서 자 이렇게 빼면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100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 그러니까는 0.2%네요. 1000분의 2면은 맞죠? 예, 0.2%. 즉 0.2 일반 수익 금액의 0.2%. 그다음 100억 원에서 500원은요. 2천만 원 플러스 100억 초과 금액의 어떻게 1000분의 1이면 0.1%. 1%. 0.1%. 6천만 원에 500원 초과 금액의 0.3%였습니다. 책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은 이 만분의 3인 1000분의 0.3이니까 맞네요. 0.3%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종전의 일반 수익 금액의 한도다. 이것이 개정이 돼서 요거는 변동이었고요. 요 부분은 2로 올라갔고요. 여기는 0.3%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해 접대비 하기 전에 저희가 한 10분, 한 5분만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문해접 대비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문화접 대비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문화예술 지출을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거 접대 문화의 방법을 이런 향응 이런 금품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단은 문화 접대비 형태로 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분인데요. 그래서 문화 접대비 부분에서 조금 더 일반 접대비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에 지출한 문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접대비 한도액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순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형태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 접대비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연소 소득금을 계산할 때 접대비 한도액을 한다라고 해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 대비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접대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책 2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화 접대비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아니 저희가 문화적 대비에 대해서 뭔데요? 이 부분은 안 나오는데 문화적 대비에 대한 부분은 29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진흥법에 따라 입장 구입권 그리고 문학미술 음악무용연구위원회 국각 사진 건축 어문에 출판한 문을 얘기하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활동, 그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구입, 그리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및 영상산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어떻게 관광체험, 관광공연장 입장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및 강연, 다음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는 문화예술이나 체육행사에 대한 지출한 경비들을 결국엔 뭘로 본다? 문화접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을 좀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런 접대비 부분들이 결국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접대비에 대한 송금 불산입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대비에 대한 부분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지출한 금액은 송금 불산입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리 방법은 소득자가 분명한 때는 기숙자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송금 불산입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는 받은 사람, 결국엔 이거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한테는 금전을 받으면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기속자 불명하지 할 때는 결국엔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접대비 자체도 요건이 가로치지 않고 이러한 적격증명 수치가 안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소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누구라 간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돈이다. 그러면 결국엔 대표이사 상여, 대표이사가 받아 간 걸로 간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무겁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현역검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용 송금 불산입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책에서도 같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1회 지출한 금액이 1만 원이 초과하는 접대비, 1회 지출한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뭘 사용해야 되죠?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뭘 사용하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전액 송금 불산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는 적격증을 구매 어려운 경우 구의지역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농업인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접대비의 적격증빙 수치기 못된 수치가 면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직접 한 제품을 생산한 현물 접대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소비자들이나 받는 사람 당사자가 좋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기본적으로 적격증이 없어도 수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매출 채권에 대한 폭이잖아요.
내가 매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대비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어떠한 접대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비로 계산한 접대비는 그럼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 일단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돈은 나갔으니까 이 돈이 어떻게 한대? 회사 내부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사회에 돈이 유출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관련된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설명을 하고 좀 나와 있네요. 자산으로 계산한 기분 어느 쪽에 나와 있냐면은 자산으로 계산한 부분이 안 나와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자상으로 계산, 그러니까 자상으로 계산한 접대비 한도 초과액. 자,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가계 중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한 금액은 동금액을 지출한 사업용지 접대비와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합산해서 계산하고 그 한도 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도 처리하는 그 금액의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도 초과액이 단기의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가 많을 때, 결국은 유형자산의 그 구입으로 쓰이는 손비가 접대비보다 많을 때, 결국에는 고정자산이 100원이고 접대비가 50원이다.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단기의 송비로 계상한 접대비, 그러니까 이 50원은 어떻게 한다? 전액 송금 불산입한다. 그리고 그 차액을 송금 산입 유보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결국엔 한도 초과의 경우에는 손비 계상액, 자산 계상 순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차례를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수개의 자산 계장 계산의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 순위를 건설 중인 자산, 고정자산 순으로 한다. 결국에는 한도 초과액을 설정하는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한도 초과액이 손비로 계산한 많을 때는 세무 계산에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법인의 당해 자산을 감가상각하는데 감가상각비 중 어떻게 한다? 상당 부분을 입금에 산입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깊게 이런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단기로 손비로 계산한 접대비보다 적은 때는 그만큼의 송금 불산입하고 있는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에 대한 부분의 한도 초과액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대비를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계산한다. 건설비, 지출한 접대비 중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은 접대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책으로 보면은 저희가 접대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대비에 대한 평가의 부분이 298페이지가 있는데, 현물 접대비 평가액은 결국엔 장복저액과 시가 중 큰 걸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해당 부분은 뭐다? 많은 것을 인정하겠다, 시가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접대비의 유사 비분,
어떻게 복리후생비까지 제가 한 표로 정리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앞에 설명할 때 접대비를 얘기할 때 어디서 제가 책에서 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썼을 것 같은데 이 표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복리후생비는 하면서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PPT로 따로 했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크게 이러한 비용들은 네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계정 과목인데 제가 엄청나게 작성하는 게 싫었나 봅니다.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인데 계정 과목은 기부금, 접대비, 광고 성능비, 복리후생비로 나눠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기부금, 결국엔 업무와 관련된 지출, 다음 업무와 관련된 지출입니다. 즉 기부금은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가 무슨 장애인 단체나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이런 단체에 기부한 것들, 이번 지출한 것들은 결국에는 공익단체죠. 공익단체로 지출한 것들은 결국엔 우리가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 맞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업무를 잘 봐주십시오, 우리한테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와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특정 고액이 아니라요, 고객입니다. 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고객을 위해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한 것들은 결국엔 접대비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고 선전비,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됩니다.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직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원이 증진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해라, 우리 상품을 많이 사달라, 결국에는 임원과 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것들은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거고요. 임원과 직원 아닌 불특정 다수들에게 결국은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출한 것들은 결국에 광고 선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비용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이게 광고비냐, 기부금이냐, 접대비냐 또는 복리후생비냐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챕터의 항목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비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게 한도가 존재하는 건지 100%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마도 이 부분들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때 해당 부분을 같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3주차 수업을 마쳤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14주차 마지막 차주차 수업을 할 때는 저희가 송금에 대한 부분을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이렇게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송금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것 같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시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안내해 드리는 거는요, 제가 이걸
기본적으로 레포트와 시험을 두 가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요. 되신 대로 시험을 보시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가 절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레포트를 평가하게 되면은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생과 차등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시험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저희가 같이 어쨌든 강의를 진행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얼굴도 좀 보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수님이 제가 첫 강의는 화면을 띄워서 드렸으니까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대면을 해서 한 학기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은 시험을 같이 보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그 레포트를 올리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리 바쁘셔도 잠깐 와서 시험을 보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13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밤늦게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같이 공부를 지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업은 바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